폭풍의 시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대만의 위기가 닥친다면 일본은 병력을 투입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이징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전면 경고, 전면 압박.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하나의 도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일본의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자극했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뒤흔들었으며 결국 일본은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군사 경제 압박을 동시에 조여오기 시작했으며 일본 내부에서는 불안과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쿄의 한 스튜디오에서 도쿄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카메라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되었죠. 일본의 정치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 한국이 조용히 판을 뒤집는 순간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 스튜디오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다 멈췄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단 며칠 사이에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한 사건입니다. 11월 1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던진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저 또 하나의 외교 수사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던지는 강경 발언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월 16일 오전 중국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국방부 장관도 아닌 오사카 주재 총영사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망각한 채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중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총영사급 인물이 나왔을까요? 보통 이런 사안이라면 본국 외교부가 직접 성명을 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본을 국가 대 국가의 상대로 보지 않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국내 여론도 요동쳤습니다. SNS에는 총리가 너무 나갔다는 비판과 당연한 발언 아니냐는 옹호가 뒤섞였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뭔가 더 큰 파장이 올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습니다. 전 일본 외무성 분석관 출신인 하세가와 쿄스케 씨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중일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세가와 씨, 이번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경테를 고쳐 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정부는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중국이 총영사를 내세운 건 메시지입니다. 일본을 동급국가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일종의 격 낮추기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건가요? 제 질문에 하세가와 씨는 손을 들어 자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국가 단위 상대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반박할 정도의 상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안을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논평 하나로 끝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발언 자체가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는 중국 SNS 반응이 떴습니다. 일본이 또 시작이네, 상관 안 해. 우리 갈 길 가면 돼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조롱도 분노도 아닌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다카이치 총리는 또 한 번 발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 문제였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마찰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까지 건드린 겁니다. 스튜디오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스태프들도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가 왜 저러는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당일 오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예상된 반응이었지만 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명은 강경했지만 추가 조치나 대응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칙만 되풀이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세가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연이어 민감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그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생각엔 내부 정치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불안정했습니다. 강경 발언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교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죠. 저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연이은 발언과 그로 인한 초기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만 개입 발언, 독도 망언. 며칠 사이에 터진 이 두 사건은 동북아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발언들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냈는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제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세가와 씨는 옆에서 자료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실 내용은 더 충격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지만 화면 너머 세상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다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제 앞 모니터에는 실시간 뉴스 피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저녁 8시 중국 문화관광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현 정세를 고려하여 일본 여행 시 각별히 신중할 것을 권고함. 겨우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만든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세가와 씨가 옆에서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중국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죠.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세가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만들 뿐이죠. 그러면 여행사들이 알아서 일본행 상품을 내리고 시민들이 알아서 예약을 취소합니다. 정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제재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여행 금지령이었던 겁니다. 당일 밤부터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시트립에서 일본행 항공권 검색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약 취소 건수는 시간당 수천 건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선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스튜디오에는 새로운 패널이 합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윤지원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동아시아 관광 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분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이번 중국의 조치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지원 박사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68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쓴 돈은 약 2조엔, 우리 돈으로 18조 원 정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만 줄어도 일본 관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사카, 교토,
도쿄의 소매업과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저는 숫자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18조 원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윤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11월 중순이에요. 곧 연말연시 시즌이 다가옵니다. 일본 관광산업의 성수기죠. 이 시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빠지면 일본 업계는 연간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밍까지 최악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세가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타이밍을 계산했을 겁니다. 일본이 가장 아플 때를 골라 칼을 꺼낸 거죠. 그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나요? 윤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11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주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3%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에 진행하던 관광 정책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알아서 움직인 겁니다. 윤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3년간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수출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죠. 이번 사태는 그게 실제 관광 수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준비였던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일본 내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상인회가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있는 회의실 풍경이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이들은 매출의 60% 이상을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점들이 생길 겁니다.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중국 관광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약 30%였습니다. 일본은 40%가 넘었죠. 한국은 일본, 동남아, 미국 등 다양한 시장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던 겁니다. 윤 박사는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정책 결과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여행 자제 권고로 일본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오랜 준비가 만든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이 스튜디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파장이 올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광고 시간 동안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다음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여행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영향 분석.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방송이 재개되자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 달간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일본 관광산업의 손실액은 약 9천억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윤지원 박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도쿄 아사쿠사 상점가의 매출 그래프였습니다. 11월 14일까지는 평균치를 유지하다가 15일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에는 전주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세가와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여행 금지가 아닌데도 이 정도예요. 만약 중국 정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사람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한국의 움직임입니다. 한국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여왔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윤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이후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들을 국산화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키워준 셈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였습니다. 윤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17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2019년 50%에서 2024년 78%로 올랐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거의 30%포인트가 오른 거네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닙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뜻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립니다. 저는 점점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마다 교훈을 얻고 구조를 바꿔왔던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총리의 발언, 그 대가는 누가 치르나.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경제적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관광업계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저는 그 문장들을 듣며 일본 내부의 분열을 느꼈습니다. 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았을 때죠. 한국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명동거리가 텅 비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관광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동남아, 미국, 유럽으로 홍보를 확대했어요. 하세가와 씨가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2017년과 2024년 한국 관광객 국적별 비중입니다. 중국인 비중이 47%에서 30%로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골고루 늘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전략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분산시켰던 겁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초 발표한 관광진흥 계획을 보면 K컬처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공연장을 관광 코스로 만들고 드라마 촬영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를 넘어 경제로 연결된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과 만화라는 강력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한국만 못했어요. 한국은 문화와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서 키웠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접근 방식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일본은 기존 자산에 안주했던 겁니다. 윤 박사가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준비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강한 말로 나갔지만 뒷받침할 대책이 없었어요. 한국은 말을 아꼈지만 구조를 단단히 다져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며칠 사이 일본 관광업계는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그 틈새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준비의 결과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일본 상인들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말이 스튜디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은 어디까지 갈까요? 방송이 중반을 넘어서자 제 손에 새로운 속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2시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에 그 내용을 띄웠습니다. 성명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영내 모든 당사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자제하고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안경을 벗어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만 실제로 보니 충격적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지원 박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대만 문제는 미국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본의 발언이 미국에게도 부담이었다는 건가요? 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이 중국을 자극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일 때는 더욱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앞서 나간 셈이죠. 하세가와 씨가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대만 정부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어제 짧은 논평만 냈습니다. 일본의 지지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대만도 조심스러운 건가요? 하세가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은 실용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의 말보다는 미국의 실질적 지원이 더 중요하죠. 일본이 혼자 나서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대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일본의 고립이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윤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월 15일과 17일 두 차례 성명을 냈습니다. 독도 관련 발언에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일관되게 원칙만 강조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전략이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은 더 강하게 나가지 않았을까요? 윤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대비를 해뒀어요.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는 매우 영리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해치지 않았어요. 일본과 달리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전략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윤 박사가 화면에 새로운 통계를 띄웠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10월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입니다. 한국은 양쪽 모두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건가요? 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부지리라기보다는 전략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어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계속 조정해왔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관광, 유통, 소매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1월 14일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일주일 만에 15%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일본 관광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면세점들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 상권도 중국어 안내 표지판을 늘리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혼란스럽고 한국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거네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대응 경험이 많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사드 사태를 겪으며 체질이 강해졌어요. 이제는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하세가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강한 말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어요.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는 두 나라의 대조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 발표한 디지털 전환 전략입니다. 한국은 관광, 제조, 물류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준비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조용히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지 않았고 대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어요. 이건 말의 힘과 준비의 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국제관계의 역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실용적입니다. 위기마다 교훈을 얻고 그걸 정책에 반영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세가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시계를 봤습니다. 방송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제 휴대폰 진동이었습니다. 조연출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11월 18일 오후 4시 도쿄증권거래소가 장을 마감했고 니케이 지수가 전날 대비 2.8%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세가와 씨에게 자료를 건네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원 박사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관광주와 유통주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JTB 같은 대형 여행사 주가는 하루 만에 8% 넘게 떨어졌어요. 백화점 체인들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며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숫자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생생한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화면에 새로운 뉴스를 띄웠습니다. 오사카의 한 호텔 체인이 직원 200명을 일시 휴직시키기로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인 예약이 70% 취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하세가와 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중소업체들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일본 제조업체들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로이터 통신이 11월 17일 보도한 내용인데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중국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조업까지 영향을 받는 건가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싫어해요.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 일본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있대요.
일본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략의 차이를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윤 박사가 자료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초 발표한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이번 사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윤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도 파나소닉 같은 배터리 기업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더 줄어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경 발언으로 국내 지지율을 올리려다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 박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에 발표한 한류 실태 조사 결과였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24년 기준 약 1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관광 수입이 6조 원이에요. 저는 숫자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윤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안보의 한 축이에요. 드라마, 영화, 음악이 관광객을 부르고 관광객들이 한국 제품을 사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과 게임이라는 강력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한국만 못했어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접근법 차이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윤 박사가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올해만 1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들으며 정부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래 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어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만이 아니라 제조업, 금융시장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기관리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사드 사태를 거치며 체질이 강해졌습니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갔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어요. 구조개혁을 미루고 기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궤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윤 박사가 화면에 그래프를 하나 띄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추이였습니다. 2023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나라와 안일했던 나라의 차이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윤 박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단순한 외교 마찰로 보였던 사건이 이제는 국가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가 진짜 고비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를 준비하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로 향하고 있을까요? 방송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제암 모니터에 또 하나의 속보가 떴습니다. 11월 18일 오후 5시 30분 일본 내각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공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고 생중계 화면이 스튜디오에 연결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발표 내용은 막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도 시기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윤지원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는 두 전문가의 반응에서 절망감을 읽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본 전국여행업협회가 오늘 오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회원사 중 68%가 향후 3개월 이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겁니다. 하세가와 씨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68%라는 건 절반을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윤 박사가 대조를 위해 한국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11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행업계는 예약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과 강남 지역 호텔들은 12월 예약이 작년보다 30% 늘었대요. 저는 두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오후 보도한 내용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 관광주 매도에 나서고 있대요. 지난 사흘간 순매도 규모가 3천억 엔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윤 박사가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 돈을 빼는 게 당연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세가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관광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 능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문제였습니다. 윤 박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11월 초 발표한 해외 투자 유치 실적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집중됐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윤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곳에 돈을 넣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결과가 투자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중간 정리를 시도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윤 박사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췄어요. 위기가 닥치면 즉시 대책반을 구성하고 움직입니다. 하세가와 씨가 일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합니다. 관광청은 관광청대로, 경제산업성은 따로, 외무성은 또 따로 움직여요. 통합된 대응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동북아 경제전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와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택하면 중국을 잃고 중국을 택하면 미국을 잃어요.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함정을 피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와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저는 전략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화면에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 지수였습니다. 국제 싱크탱크들이 매년 평가하는 지표였는데 2020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유연성, 기술 경쟁력이 모두 합쳐진 결과예요.
하세가와 씨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시계를 봤습니다. 방송 종료까지 15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쏟아진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윤 박사가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말보다 준비가 중요하고 순간의 지지율보다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세가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우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화면 너머 시청자들도 지금 같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두워진 건 일본의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방송 막판에 접어들자 제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위기를 대하는 태도, 그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며칠간의 사건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본질을 짚어볼 때입니다. 윤지원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경쟁력 핵심은 학습 능력입니다. 위기마다 교훈을 얻고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197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통화스와프를 확대했고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엔 관광시장을 다변화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구조를 바꿔왔던 겁니다. 하세가와 씨가 대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반대였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근본적 개혁을 미뤘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임시 방편만 썼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두려워한 겁니다. 저는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윤 박사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기업,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기관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민간 수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요. 저는 그 시스템이 한국의 빠른 대응력을 만든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일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가 심하고 민간과의 연결이 약해요. 연구는 하지만 실용화가 더딥니다. 저는 제도의 유사성보다 운영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 박사가 교육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산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집중 투자했어요. 그녀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STM 분야 졸업생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저는 인재 양성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해요.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윤 박사가 문화적 차이를 짚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역동적입니다.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요. 5G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그 역동성이 위기 대응 속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중시합니다. 변화보다는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단점이 됩니다. 저는 두 나라의 문화적 DNA가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윤 박사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준비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그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세가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말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강한 말을 했지만 뒷받침할 준비가 없었어요. 한국은 말을 아꼈지만 실질적 대비를 해뒀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를 대비해 평소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한다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희망과 조급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시계를 봤습니다. 방송 종료 5분 전이었습니다. 오늘 쏟아진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말보다 꾸준한 준비가 중요하고 순간의 인기보다 장기 전략이 가치 있으며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윤 박사가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역학구도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어요.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세가와 씨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필요합니다.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는 두 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통찰 덕분에 오늘 방송이 깊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제 얼굴로 줌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전한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를 위해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제 언어로 마무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며칠간의 사건을 통해 국가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봤습니다.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꾸준한 준비로,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윤지원 박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가와 씨는 눈을 감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11월 14일,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한 문장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파문 속에서 드러난 건 일본의 취약함이었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압박했고 미국은 거리를 뒀으며 대만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고요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의 원칙적 입장만 밝혔을 뿐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난 수십 년의 준비에서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사드 사태. 한국은 위기마다 배웠고 배운 걸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윤 박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시장을 다변화했고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으며 문화 콘텐츠를 전략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의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관광객 증가율, 기술 경쟁력 지수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동북아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하세가와 씨가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부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세가와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걸 넘어서야 하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윤 박사가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교훈은 명확합니다. 준비는 평화로운 시기에 해야 하고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진짜 힘은 조용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누리는 건 행운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기업들이 밤샘 연구로 기술을 개발했고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 투자했으며 국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스튜디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방송 종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동북아의 판도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말의 시대는 가고 준비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과거를 고수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윤 박사와 하세가와 씨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는 것.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준비된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가 키운 인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건 거창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존중입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세가와 씨도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합니다. 이웃에서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두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 방송이 깊이와 균형을 갖췄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스태프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전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길 바랐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 진짜 힘은 조용히 쌓인다는 것,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 이 교훈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남기를 소망했습니다. 윤 박사와 하세가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없는 악수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숨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준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도.